오늘은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시대를 이끌었던 중국의 젊은 극좌파 집단 홍위병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은 스타트업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며 젊은 IT 부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려서부터 접하던 세대가 이룬 성공은 마치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건 치안과 위생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강했죠. 청나라 때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나름 잘 살았다고 평가받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까지 했던 중국이 가난했던 것은 당연히 무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대약진 운동과 이어진 문화대혁명이죠. 국공내전에서 장제스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마오쩌둥은 내부 사정이 대충 정리가 되어가자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란 중국의 넘치는 인력을 활용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생산력을 각각 7년 15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계획이었죠. 마오쩌둥은 자신만만하게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지만 농업지에서 철을 생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나 참새를 때려잡던 제사의 운동, 그리고 관료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던 마오쩌둥의 말도 안 되는 지휘도 한몫을 했죠. 대약진 운동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지만 마오쩌둥은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참새가 없으니 농사는 당연히 망했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식량을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수출해버렸죠. 결국 마오쩌둥과 측근들의 무능함 아래 중국은 대기근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갔고 또 수백만 명이 대약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숙청당했죠. 이에 따라 덩샤오핑과 류사오치를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이 마오쩌둥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고, 마오쩌둥은 사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권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의 이미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관료제를 향한 분노가 커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얼굴로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역할이다 보니 책임은 산하 관료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부패한 관료들을 향한 젊은 학생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덩샤오핑과 류사오치는 이런 여론을 잠재우려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인민들을 모두 우파 세력으로 간주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게 악수가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학생들에게 현재 중국이 자본주의 세력들의 침해로 위기를 맞이했다며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마오쩌둥을 향한 충성심과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게 된 학생들은 마오쩌둥의 적이자 자신들을 괴롭히는 덩샤오핑과 류사오치에 대한 분노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은 홍위병이라는 집단을 만들어냈죠. 홍위병은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중국 내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기 위한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란 사고라는 이름으로 각각 옛날 사상과 문화, 풍속, 마지막으로 옛날 관습이 해당되었죠. 사고를 바꾸겠다고 시작한 문화대혁명은 말이 좋아 운동이지 사실상 극단적인 폭력에 불과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왕의 무덤을 부수고 파헤쳐 유골을 훼손하며 중국의 문화유산을 박살냈고 관료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죠.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문화유산을 박살내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시작은 문화유산과 관료들이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홍위병들은 더욱 난폭해져갔고, 결국에는 교수나 학자와 같은 지식인들과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까지 거리로 끌고 나와 공개적으로 두드려 패고 망신을 주었죠. 심지어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을 거뒀던 피아니스트 유시곤의 손을 잘라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의사들도 지식인으로 분류되어 홍위병에게 처벌을 당하니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태도 벌어졌죠. 중국 내부의 반동분자를 모조리 응징하겠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굳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동 세력이 장악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며 정부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을 장악하고는 장관들을 끌어내려 사퇴하라는 협박을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처형시켰죠. 기관에서 보관하는 기밀 문서들은 당연히 전부 불태워버렸고요. 홍위병의 이런 만행들은 관료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중국의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중국의 전통마저 모두 없애려고 들었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점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조리 박살내고 영업을 못하게 했죠.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 도대체 경찰과 군대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하던 학생들의 숫자는 대략 11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숫자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홍위병이 싹 다 중국의 젊은 세대였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만 잘못되어도 더욱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손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홍위병은 마오쩌둥마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홍위병들은 공장이나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혁명은 중요하지 않았고 이들은 그저 야만적인 폭력행위 자체를 즐겼던 것입니다. 물론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답게 여러 가지 전통을 없애는 것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과연 전통을 없애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생활적인 면을 바꾸려고도 했는데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보행하게 만들었고 우측 통행의 문화는 미제에서 들여온 것이라며 좌측 통행을 하자고 소리쳤죠. 꽃은 곡물을 심을 땅을 차지한다며 꽃집과 꽃농장을 습격하기도 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며 잡아다가 패거나 체포했고 이들이 키우던 동물들은 모조리 죽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 없는 짓들이었죠. 이렇게 문화재파괴와 반혁명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재미가 들린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위병들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홍위병 내부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봉황파와 급진적인 성향의 조반파가 권력을 두고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과 폭약이 동원되며 학생들의 싸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의 전쟁이었죠. 심지어는 장갑차를 몰고 학교로 쳐들어가는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홍위병 내전은 치열했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홍위병들의 활동이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마오쩌둥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봉황파를 옹호하며 대부분의 소행들은 조반파가 벌인 짓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던 것이죠. 약 20년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폭력 속에서 중국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란 문화재는 모두 박살이 났고 지식인들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죠. 쉴 틈이 없이 돌아가도 모자랄 공장들은 홍위병들의 습격으로 오랜 기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진료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에 이은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은 붕괴 직전까지 가버렸죠. 그리고 21세기 현재 중국에는 새로운 형태로 홍위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애국을 외치는 시진핑 세대의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애국심을 가지는 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치와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는 말부터 단순하게 중국의 위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만 나와도 몰려와서 욕을 하기도 하죠.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홍위병들이 등장한 겁니다. IT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현재 중국의 이면에는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던 시절의 유전자가 박혀있는 걸까요? 폭력과 광기로 가득 찬 시대를 이끌었던 중국의 젊은 극좌파 집단 홍위병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